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제경제학의 국제무역 이론편의 6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별표만 연습 문제와 솔루션 가운데 연습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국제무역 파트에서 다룰 강의 주제는 산업 내 무역입니다. 먼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을 사면서도 동시에 판매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이 골프채를 동일한 국가에 수출하면서 동시에 수입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리카드 모형과 헥시올린 모형은 국가들이 수출하거나 수입만 하는 현상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고 오늘 공부하는 상품의 차별성 때문에 같은 상품일지라도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동종의 제품이라도 원료 및 성분, 디자인 및 상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수출하면서도 동시에 수입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채의 가격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래되는 골프채들은 서로 다른 브랜드와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는 골프채를 수출하면서 수입하기도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서 동일한 산업 상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산업 내 무역 현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공부한 리카드 모형, 헥시올린 모형 등에서 가정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을 지금부터는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바꿔서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수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똑같은 동질의 품질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시장 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공부할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요, 기업이 서로 다른 이질적 품질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가격을 책정하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국제교역의 규모가 큰 산업 간 무역 모형은요, 경쟁력이 강한 국가가 시장을 모두 점유하거나 비교 우위에 따라 한 산업을 점유합니다. 반면 오늘 수업에서는 차별화된 상품이 주종을 이루는 산업 내 무역 모형을 공부하는데 이는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가 간에 서로 동일한 산업의 이질적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공부한 리카드 모형이나 헥시올린 모형에서는요. 국제교역의 규모가 큰 국가 간의 산업 간 무역 모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한 국가가 산업을 모두 점유하거나 비교에 따라 한 산업이나 한 시장을 점유합니다. 반면 오늘 공부하는 차별화된 상품이 주종을 이루는 산업 내 무역 모형은요,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가 간에 서로 동일한 산업 안에서 서로 다른 차별적 상품을 수출 내지는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오늘 수업에서는요, 불안정 경쟁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 불안정 경쟁의 여러 형태 중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국제 무역 모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점적 경쟁 무역 모형은요, 우리가 경제원론이나 미시경제에서 배운 것처럼 상품의 차별성, 즉
각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은 서로 다르다는 상품의 차별성과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 즉 기업은 더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비용이 체감한다는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동일한 종류라도 국가들이 상품의 다양성에 특화하고 서로 간에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수출입을 하는 산업 내 무역을 다룰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 무역 모형은요, 산업 내 무역 패턴을 설명하면서 경제의 규모가 큰 국가가 무역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측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살펴볼 중력 방정식은요, 중력이 질량이 큰 두 물체 사이에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경쟁 모형이 경제 규모가 큰 대국은 무역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은 산업 내 무역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완전 경쟁 시장의 무역 모형과 비교해서 불안정 경쟁 시장에 초점을 둔 산업 내 무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요, 경제 원론과 미시경제에서 공부했던 불안정 경쟁 시장의 주요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으로는요, 시장 참여자가 무수히 많은 수많은 생산 판매자와 구매자, 상품의 동질성, 즉 표준화된 동질적 재화와 일물 일가의 성립, 그리고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또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과 지역 간 수요 공급의 균형, 또 정보의 양과 질이 모두에게 동일한 완전한 시장 정보, 그 밖에 균형 가격에 해당되는 정상 이윤만을 획득 가능, 끝으로 완전히 이상적인 시장이므로 정부 개입이 불필요 등을 완전 경쟁 시장의 주요 특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제원론이나 미시경제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역시 미시경제학이나 경제원론에서 공부한 불안정 경쟁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불안정 경쟁 시장은요, 처음 세 가지의 특징, 즉 수많은 공급자, 수요자, 재화의 동질성, 그리고 기업의 진입과 탈퇴의 용이성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장을 우리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 경쟁 시장은요, 그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독점, 가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독점 시장은요, 유사한 대체재가 존재하는 재화를 한 기업만이 생산하는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가점 시장은 몇 개의 대규모 기업이 비슷하거나 완전한 대체재를 생산하는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하게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독점적 경쟁 시장, 산업 내
무용무용을 설명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의 특성을 중심으로 먼저 독점과 복점의 경우를 상호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 피스에서는 독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이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이란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해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 구조로서 규모의 경제, 높은 진입장벽, 기업의 시장 가격 결정 등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상품당 생산비용, 다른 말로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므로 독점기업은 여타 작은 기업들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겠죠. 또한 시장 진입 장벽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중요한 생산 요소의 독점, 기존의 저렴한 가격 판매자 등 때문에 독점 시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이 제아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이므로 시장에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면 구매자들은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독점 판매 상품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독점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한번 독점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1을 보시면요. 수직 축에는 재화의 가격을, 수평 축에는 한 재화의 시장을 표시한 2차원 평면상에서 독점 기업이 생각하는, 즉 직면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은 우리가 아는 시장 수요 같은 우하향하는 형태입니다.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독점 기업이 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 그 자체가 되어 우하향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독점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요.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감소하면 시장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 때문에 독점 기업은 가격을 올린다든지 생산량을 줄이면서 큰 이윤을 얻겠지만 무한대의 이윤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독점 기업은 자신이 책정한 높은 가격에서는요. 낮은 가격에 비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독점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수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수요 곡선이 벗어나는 가격과 수량의 조합은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도 완전 경쟁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바 우선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에 대해 이 극대화가 목표인데요. 우선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에 대해 검토해 보면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요. 상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벌어들이는 총 수입의 변화인데요. 이 한계 수입은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의 판매량 가격도 함께 인하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요. 시장의 수요, 산업의 수요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을 나타내는 한계 수입 곡선은 수요 힘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D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이 평균 수익과 같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요, 평균 수익 곡선이 되겠지만 한계 수입은 이보다 낮은 아래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은요,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의 변화인데, 한계 비용의 힘을 나타내는 한계 비용 곡선은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따라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모양이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계 생산이 생산량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서 한계 비용 곡선을 이와 같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결국 독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윤 극대화의 조건인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일치, 즉 한계 수익 곡선 MR과 한계 비용 곡선 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이때 QM이고요. 여기서 이 QM만큼 생산 판매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경쟁 시장의 기업들도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선택합니다. 중요한 차이는요, 경쟁 시장의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과 같은 반면 이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만족시키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점의 생산량 QM에서 살려는 힘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상에서 수직선으로 대응한 요 A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윤 극대화를 나타내주는 가격 PM이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점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 이 제품의 가격 PM은 최대 이윤을 가져다 주는 독점 균형 가격에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요, 전기 전력 시장이 독점 시장이고 한국전력이 독점 기업에 해당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특허를 갖는 기간 동안은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독점 가격을 이와 같이 설정한 경우 독점 이윤을 챙기게 되겠죠. 독점 기업으로서. 그러다가 특허권이 소멸되면 새로운 기업들이 이 약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경쟁이 심화되면 이 독점 가격은요, 점점 떨어져서 한계 비용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점 가격이 여기 있다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은 요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가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서 기업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공부하는 가점시장에서는요, 몇몇의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태 및 상호작용, 즉 협조나 경쟁은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게임 이론은 가점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가점은요,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공급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의미합니다. 가점 시장은 가점 기업 간의 의존 관계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경쟁 기업의 반응을 감안하여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점 시장에서의 가격 수준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는 높겠고 공급량은 작은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또 가점 기업들은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담합하여 상호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독점처럼 시장의 효율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통신 등 시장이 가점 시장에 해당되고 자동차 회사, 통신사 등이 대표적인 가점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점 기업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복점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협력적인 담합에 의해 카르텔이란 담합 행위에 참가한 기업들을 뜻하는데 협력적 담합에 의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두 기업이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두 기업이 경쟁적 대결에 의해 가격이나 수량 등을 경쟁하는 거에 따라 결정되는 꾸르노, 베르트랑, 스테클버그 복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꾸르노, 베르트랑, 스테클버그 복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미시경제 그리고 게임 이론 등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 6-2를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는 복점 균형을 직접 도출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각 기업이 마주하게 되는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시장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 D를 이렇게 파란색 수요 곡선 D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첫째, 만약 복점으로서 두 기업만이 시장에 있고 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 서로가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면 이 경우 각 기업이 가질 수요 곡선은 수요 곡선 D 나누기 2가 될 것입니다. 이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이고 복점에서 두 기업 모두가 동일한 가격을 부과할 경우 수요 곡선, 즉 D 나누기 2는 이 곡선이 될 것입니다. 가격이 P1일 때 시장 전체는 A점에서 Q1만큼을 생산하게 되고 반면 각각의 가정 기업은요, B점에서 Q2만큼, 다른 말로 하면 Q1 나누기 2, 즉 Q2만큼을 생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약 그런데 두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면서
다른 한 기업이 가격만 P2로 낮췄다면 모든 소비자들은 아마도 이 기업, 가격이 낮은 기업의 상품만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을 내린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여전히 시장 수요 곡선 D가 됩니다. 따라서 P2 가격에서 C점에 해당되는 Q3만큼을 가격이 내린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두 기업의 상품이 약간 서로 다르다면 가격을 낮춘 기업은 전체 시장 수요가 아닌 약간의 수요를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즉 현실에서의 가점 시장처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지만 품질이 서로 다르다면 이때 가격을 한 기업이 낮출 때 이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는 시장 전체의 수요가 아닐 것입니다. 이때 가격을 낮춘 기업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빨간 선으로 나타난 스몰 d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보다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2의 가격을 낮춘 P2의 가격에서 C-점에 해당되는 Q4만큼을 생산 판매하게 됩니다. 요약하면요, 복점이나 가점 기업들이 가격을 동시에 낮출 때보다는요, 하나의 기업만이 가격을 낮출 때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가격을 낮추는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수요를 빼앗아 오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복점 상황에서 각 기업이 마주하는 스몰 d, 즉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요, 모든 기업이 똑같은 가격을 부과할 때 수요 곡선인 D 나누기 E 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D 나누기 E 수요 곡선보다 평평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 변화가 민감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점의 세 번째 형태인 독점적 경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독점적 경쟁은 수많은 기업들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각 기업은요, 자기 상품의 독점 생산자에 해당되지만 비슷한 대체재를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품질이나 브랜드 등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영화 등의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 가까울 수 있고, 영화관 등이 대표적인 독점적 경쟁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품의 차별화입니다. 각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합니다. 각 기업은 다른 기업과 약간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다른 기업에게 소비자를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 수용자가 아니며 각자의 상품에 대해서는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독점처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면서 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같은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가 만약 N개라면 모두 똑같은 가격을 매길 때 한 기업이 가지고 가는 수요는 아마도 D 나누기 N이 될 겁니다. 반면 이때 한 기업이 가격을 살짝 낮출 때 이 기업의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까지 가까운 더욱 수평적인 형태의 수요 곡선인 스몰 d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점, 복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속성은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세 번째 속성은 각 기업의 생산에는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 즉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생산 기술을 나타내주는 가정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요.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 AC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 AC는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점점 감소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계 비용 곡선 MC는 단순화를 위해서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속성은요, 기업은 시장에 창업이나 이 생산의 개시나 이런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독점 이유는 0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 말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이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듯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도 장기 균형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독점 이윤이 존재하는 한, 한 기업들은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더 많은 기업에 진입할수록 각 기업의 이윤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독점적 경쟁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절에서는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산업과 무역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무역이 시작하기 이전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4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기, 즉 독점적 경쟁 기업의 단기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독점의 경우와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각 기업의 수요 곡선은 스몰 d 제로로 나타나 있고요. 이런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은 MR 제로로, 그리고 각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MC, 끝으로 각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은 AC로 이와 같이 나타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독점적 경쟁 기업은 역시 기업이므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 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Q0만큼을 생산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Q0만큼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수요 곡선상에서 Q0와 대응하는 P0만큼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P0라는 가격은요, 평균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은 단기적으로 독점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독점 이윤의 계산 공식은요, 시장 가격에서 평균 비용을 공제한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독점 이윤의 크기를 이와 같은 그래프의 면적으로 표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독점적 경쟁 기업은 단기에서는 마치 독점 기업처럼 추가적인 독점 이윤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무역을 개시하기 이전에 장기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독점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이윤이 있다면 새로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림 6-5를 보시면 앞단의 그림 6-4를 다시 그린 그림 6-5를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기존 기업의 수요는 계속 작아지게 되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시장에서 독점 이윤이 소진될 때까지 스몰 d0에서 n쪽 아래로 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스몰 d0는 좀 더 가격이 민감하게 변하는, 즉 탄력적이 됨으로 곡선의 기울기는 더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D1, 스몰 D1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인 D1은 다른 모든 기업의 가격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그 기업의 가격 수준에 따라 변화되는 수요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 전체 수요인 캐피탈 D를 기업 수인 NA로 나눈 것은 모든 기업들이 같은 가격을 부과할 때 수요 곡선이 됩니다. 앞단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때 우리는 시장의 수요 캐피탈 D 나누기 기업가의 수 NA 선상에서 살펴볼 때 기업들 간 소비자 이동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게 됨으로써 D1 곡선에 비해서 수직 형태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의 단순화를 위해서 시장의 수요 곡선인 D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는 여기서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장기균형을 이제 살펴보면요. 수요 곡선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D1에 해당되는 이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 수입 곡선 MR1이 이와 같이 그려져 있을 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즉 MR1과 MC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Q1만큼 생산합니다. 이러한 생산량에서 무역 이전의 가격인 수요의 힘을 반영한 A점에서 가격은 PA가 결정이 되고요. 이 가격 하에서는요, 평균 비용 AC와 같기 때문에 이 가격은 평균 비용 AC와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 균형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장기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기 균형에서 각 기업의 생산량 Q1은요, 단기 균형에서 추가적 이윤이 있는 생산량 Q0, 6-4에서 나타난 Q0보다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 수가 장기적으로는 단기에 비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각 상품의 수요인 D1은 D0보다 적게 작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무역 개시 이후, 즉 개방 후에 무역 모형을 설명해 준 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검토한 미시경제학 접근 방법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자국이 외국과 국제 무역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 무역 이전의 균형 상태에서 자국과 외국은 기술 수준과 비용 곡선, 그리고 생산 요소 부존량, 그리고 소비자 수와 기업 수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리카르도 모형의 경우, 이 경우에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리카르도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기술 수준이, 즉 생산성이 동일한 국가들끼리는 무역 개시 이전에 상대 가격이 균등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무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헥시올린 모형을 적용해 보면 헥시올린 모형에서도 동일한 생산 요소 부존량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개방 전의 상대 가격이 균등하므로 이들 간의 국제 무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독점적 경쟁 사항에서는요,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으로 인해 상품의 차별성과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두 국가들 사이에서도 무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무역 개시 이후 한 나라의 독점적 경쟁 산업에서의 장단기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방 이후의 단기 균형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방 이전 균형 상태에서의 기업 수인 NA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서 개방 이전의 장기 균형 상태를 나타낸 그림 6-5와 비슷한 그림 6-6에서의 A점에서 분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방 이전의 장기 균형점 A점에서는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PA고 생산량은 5키움만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국과 외국이 자유무역을 한다면 각국이 동일한 소비자 수와 기업 수를 가진 경우 구매하는 소비자 수와 판매하는 기업의 수는 두 나라를 합치면 2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캐피탈 D의 2배를 기업 수인 NA의
2배로 나눈 것. 즉 모든 기업들이 같은 가격을 부과할 때 기업 수요 곡선은 그대로 D 나누기 NA로 그대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방 이후 기업 수가 2배가 되어 소비자가 이용할 상품의 종류도 2배로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각 상품에 대한 수요인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좀 더 탄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겠죠. 첫째, 만약 한 기업이 가격을 무역 이전 장기 균형 가격인 PA보다 더 낮게 부과한다면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유인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업으로 특히 개방 이전 기업은 자국 소비자들만 유인해 올 수 있었으나 개방 이후 무역을 하게 되면 자국뿐 아니라 외국 소비자들도 유인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 개방 이전의 수요 곡선인 스몰 D1, 앞단 그림에서의 스몰 D1보다 좀 더 탄력적인 수요 곡선 스몰 D2를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이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은 MR2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격을 낮춘 한 기업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으로서 OQ2만큼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의 가격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비점에서의 P2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단기 균형점, 무역 이후 단기 균형 B점에서는 P2의 가격과 Q2의 생산 판매량이 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 P2의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이만큼 더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 정도의 독점 이윤을 얻을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역 이전의 장기 균형 A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이윤이 없었지만 무역을 하면 단기적으로 B점에서 이렇게 기업들은 추가적인 독점 이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도 추가적인 독점 이윤을 얻기 위해 둘째, 만약 모든 기업들이 가격을 P2로 낮춘다면 즉 자국과 외국의 모든 기업들이 수요를 더 확보하고 독점 이윤을 벌기 위해 가격을 낮춘다면 각 기업의 수요량은 이제 스몰 D2가 아니라 수요 곡선 D 나누기 NA 선상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D 나누기 NA 수요 곡선은요, 산업 내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가격을 부과할 때 각 기업이 가지게 되는 수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낮아진 P2로 가격을 낮추고 거래를 한다면 각 기업은 P2의 가격으로 단지 OQ2 Q2 프라임만큼만 생산 판매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점 B점에 비해서. 또 이러한 단기 균형 B 프라임 점에서는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되겠구나, 시장을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즉 퇴출할 요인을 가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하면 남은 기업들에 대한 수요, 즉 스몰 d와 d 나누기 na는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이용 가능한 상품의 다양성은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방 이후 장기 균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일부 기업들의 퇴출로 인해 개방 후 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를 개방 이전보다 줄어들어 NT라고 한다면 기업 수의 감소로 인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혜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D 나누기 NT가 D 나누기 NA보다 더 크며 이로 인해 새로운 수요 곡선 D 나누기 NT는 D 나누기 NA의 오른쪽에 위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림은 그림 6-7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림 6-7에서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기업이 가격을 낮춘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D 나누기 NT는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특히 그림 6-7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방 이후 장기 균형은 C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점에서 한 기업만 가격을 낮춘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인 스몰 D3는 평균 비용 곡선인 AC에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계 수익 곡선 MR3는 한계 비용 곡선 MC와 교차하고 있을 때 개방 이후 장기 균형 C점에서 각 기업은 Q3만큼 또는 OQ3만큼 생산하고 PW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평균 비용 AC와 같은 수준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가격이 평균 비용과 같아지므로 독점 이윤이 0이 되므로 이 C점에서는 더 이상 G니까 퇴출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C점을 앞단의 그림 6-5에서 개방 이전, 무역 개시 이전의 장기 균형 A점과 비교해 보면요. MR3와 함께 D3는 국내 일부 기업들이 퇴출함으로써 이전보다 왼쪽으로 이동하였고 무역으로 인한 상품 다양성이 증가하여 이전보다 좀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약간 들어눕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개방 이후 균형 시점에서는요. 살아남은 기업들이 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하면서 많은 생산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 개별 기업들에게 있어 가격의 하락과 생산량의 증가는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퇴출로부터 살아남은 기업들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으로 인해 평균 비용은 감소하게 되고 기업들이 부과하는 가격 또한 낮아지게 됐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C점의 무역 이후 장기 균형에서 무역 이전 장기 균형 A점과 비교해 보면 소비자들은요. 국제 무역에 따른 무역 이득을 얻게 됩니다. 첫째, 상품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들은 이득을 봅니다. 살아남은 기업은 생산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규모의 경제,
즉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 법칙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합니다. 둘째, 소비자들은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소비할 때 잉여가 증가하는데 무역을 통해 양국 내 모든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아진 상품의 다양성 증가가 국제 무역의 이득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의 하락과 상품의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제 무역으로부터 추가적인 이득을 얻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기업들은 파산하고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생기는 조종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내지 퇴출된 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요, 장기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 우선은 실업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조종 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조종 비용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국제 무역의 장기 이득과 단기 조종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요. 북미 자유무역협정 일명 나프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지역무역협정으로서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의 좋은 실증적 사례라고 합니다. 이 모형에서는요, 장기적인 무역 이득, 예를 들면 멕시코산 제품 등으로 저렴한 멕시코산 제품 등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 가능한 상품의 범위가 확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단기적인 조종 비용은 예로서 미국의 조종 비용은 수입 경쟁으로 인한 일부 퇴출 미국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해고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인 무역 이득이 단기적 조종 비용보다 더 컸다고 말합니다. 한번 정리하면요,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 하락과 상품의 다양성 증가로 우리는 국제 무역으로부터 추가적 이득을 얻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국내 일부 기업은 경쟁으로 인해서 파산하고 시장에 퇴출됨에 따라서 또 노동자들은 실업이라는 조종 비용을 겪게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예를 들면요, 장기적 무역 이득에 해당되는 것이 저렴한 멕시코산 제품 등으로 미국 소비자 등이 이용 가능한 상품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 장기적 무역 이득이면, 단기적 조정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 경쟁으로 인해 일부 미국 기업이 퇴출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해고됐다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 미국의 경우는 장기적 무역 이득이 조종 비용, 단기적인 비용보다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독점적 경쟁 모형에서는 각국은 다양한 종류의 차별된 상품을 생산하고 특화 생산하고 이들을 동시에 수출과 수입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은요, 국제 무역의 아주 흔한 형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요, 산업 내 무역을 측정해 주는 산업 내 무역 지수 및 실증 사례로서 중력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 내 무역 지수는요, 동일한 산업 간의 무역이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즉, 각 상품의 전체 무역에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나타내줍니다. 산업 내 무역 지수의 측정 공식은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출액과 수입액 중에서의 최소 금액, 그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의 평균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 내 무역 지수가
최대 100%까지 높을수록 수출과 수입이 동일한 비중으로 존재하는 반면, 이는 산업 내 무역을 암시하는 거죠. 최소 0%까지 낮아질수록, 산업 내 무역 지수가 0%까지 낮아질수록 수출 혹은 수입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프만과 크루그만은요, 산업 내 무역이 최종제보다는 중간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시장 규모의 효과로 인해 자국의 시장 규모가 큰 제품의 특화 생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내 무역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많이 발생하며 농산물보다는 공산품의 무역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산업 내 무역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 6-4의 예제를 보시면 2012년도 미국의 몇몇 상품에 대한 수입액과 수출액의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제품을 예를 들면 수출액과 수입액 중에 최소 금액은 17억 3,100만 달러이고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한 금액의 평균, 즉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은 계산해보면 21억 2,300만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17억 3,100만 달러를 21억 2,300만 달러로 나누면 82%라는 산업 내 무역 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은 백신의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표 6-4의 결과를 정리해보면요. 미국은 백신과 더불어 위스키, 냉동 오렌지 주스에서 높은 수준의 산업 내 무역 지수를 나타냄에 따라 이들은 각각 차별화된 높은 상품으로서 외국과 수출과 수입을 모두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산업 내 무역을 많이 하는 제품이라는 얘기죠. 백신, 위스키, 냉동 오렌지 주스가. 반면에 선글라스나 대형 여객기 등은요, 산업 내 무역 지수가 각각 32, 10으로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선글라스는 주로 수입을 하고요. 수출에 비해서 주로 수입을 하고 대형 여객기는 보잉 등을 통해서 주로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수입만 하든지 수출만 하는 상품들은요, 차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산업 내 무역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또 기술 수준 생산성이나 자원 부전량을 통한 비교에 따라 산업 간 무역이 결정된다는, 국가의 산업 간 무역이 결정된다는 리카더 모형이나 헥셔 올림 모형으로 설명하는 게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요, 산업 내 무역 지수가 낮은 교역국 간에는요, 산업을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무역 마찰이 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일본이 유럽연합과 무역 분쟁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요, 선진공업국 중에서 산업 내 무역 지수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 내 무역 지수는요, 한 상품의 산업 내 무역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 지금부터 살펴볼 중력 방정식은 무역 총량을 실증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팀 베르헤는 사물 간의 중력이 작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무역도
비슷한 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중력에 관한 뉴턴의 일반 법칙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클수록 또는 사물 간의 서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간에 당기는 중력의 정도가 더 커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경제학의 경우도 국가 간 GDP가 클수록 또는 국가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간의 무역은 더 커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력에 관한 뉴턴의 일반 법칙에서는 M1과 M2의 크기를 가지면서 서로 간의 거리가 D인 두 물체를 가정해 봅시다. 두 물체 간의 중력인 Fg는 이 식처럼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G는 이러한 관계를 좌변과 우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수입니다. 이 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요, 두 물체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두 물체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 물체 간의 중력이 커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무역에 관한 중력 방정식을 살펴보면요. 두 물체의 크기 대신에 두 국가의 GDP, 국가 1의 GDP, 국가 2의 GDP, 그리고 두 국가 간의 거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역에 관한 중력 방정식은 이와 같은 뉴턴의 중력 법칙과 비슷한데요. 여기서 트레이드는요, 두 국가의 무역량, 즉 수출액, 수입액 혹은 수출액과 수입액의 평균을 나타내는 변수이고요. 종속 변수이고요. 두 GDP1은 국가 1의 GDP, GDP2는 국가 2의 국내 총 생산을 나타내주는 설명 변수에 해당되며, 디스트는 국가 1과 국가 2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주는 설명 변수입니다. 또 B는 좌측의 종속 변수와 우측의 설명 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상수입니다. 따라서 이 중력 방정식은요, 두 국가의 경제 규모, 즉 GDP로 측정한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두 국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들 간의 무역량이 많아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 방정식이 산업 내 무역을 잘 설명해주는 독점적 경쟁 모형에서 잘 설명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중력 방정식에서 보여주는 양국 경제 규모, 거리, 무역량의 관계는 경제 규모, 거리와 무역량의 관계는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설명하는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므로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높은 수요로 인해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됨에 따라 대국은 수출과 수입의 모든 면에서 더 많은 무역을 한다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2006년도 미국의 10대 교역국은요, 당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대만, 프랑스,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총 무역액의 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크루그만과 오스트필드의 국제경제에서 나온 중력 모형에 대한 적용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미국의 경제 규모와 무역량, 여기서는 수입량인데 수입량으로 측정했는데 간에 강한 실증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를 보시면요. 수평축에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GDP 퍼센트, 예를 들면 독일은 유럽 GDP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축에는요, 미국의 유럽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무역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수평축에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GDP를, 따라서 독일은 당시 한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직축에는 미국 입장에서 유럽 국가들 간의 개별적인 무역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GDP도 유럽 국가 중에 가장 큰 만큼 미국과 무역 비중도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유럽 국가일수록 독일, 영국, 프랑스일수록 미국과 무역 비중도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용 모형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경제 규모와 교역량 간의 무역량 간의 강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미국의 교역 상대국 거리와 무역량 간의 강한 실증적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B를 보시면요, 미국은 각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인근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와 훨씬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용 모형에서 말한 대로 물리적 거리와 무역량 간의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까운 나라와 교역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같은 종류의 상품이더라도요,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무역 이득을 더 얻기 위해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면서 소비합니다. 우리는 오늘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을 통해 이러한 추가적인 이득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형에서는 규모가 큰 시장에서의 판매 잠재성으로 인해 기업은 무역 이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할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일부 기업들은 더 이상 이윤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기업들의 생산량은 확대되고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으로 인해 평균 비용은 낮아집니다. 게다가 각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국내 생산 상품과 다른 품질의 다양한 상품이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효용 증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즉,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과 독점적 경쟁 산업화에서 차별적 상품에 대한 산업 내 무역을 하면서 기업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비용 하락과 판매 증가를 통한 이윤 이득을, 소비자는
소비 상품의 가격 하락과 선택 다양성을 통한 효용 이득을 더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부 퇴출 기업으로 인한 실업과 같은 단기 조정 비용은 야기되고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는 국가 사이의 산업 간 무역보다 오늘 공부한 산업 내 무역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LMS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쪽지를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과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